전남지사로 또 국회의원으로 또 당 대표로 또 책임 총리로 엄청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오랫동안 일하셨는데 그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었을 텐데 왜 지금 와서 하겠다는 게 그렇게 많은지 조금 그때도 싶습니다. 일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어떤 자리에 가건 그 당시에 평가가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낙연 후보에 대해 계속해서 일 못했다, 무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특히 대통령 선거에 나온 후보에게 무능하다라는 그 얘기는 다른 어떤 비판보다 더 아픈 내용, 치명적인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게 그동안에는 캠프 관계자들끼리 주로 이제 네거티브 공방을 벌였거든요. 근데 이제 어저께 2차 토론에서는 드디어 후보들이 직접 등판해가지고 상호 디스전을 갖다가 펼쳤습니다. 물론 총리 출신 후보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무능으로 이제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게 이재명 후보에게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네. 이게 총리를 지낸 이낙연 후보에 대한 무능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더 한 발짝 더 나가면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무능으로 이게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당 경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지지층이 이게 결국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가질까 좀 그런 점이 본다면 이낙연 후보에 대한 이 무능 이미지, 무능 프레임 이것은 결국 이재명 후보에겐 득과 실이 다 있는 양날의 칼이다. 좀 그런 점에서 드디어 이제는 뭐랄까요 위험 수위까지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상호 비방전이 좀 선을 많이 넘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공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 못했다는 거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이낙연 후보의 무능함을 지적하는 것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평가하는 것은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하는 와중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같이 하는 거냐 뭐 이런 식의 뉘앙스를 했단 말이죠. 발언을 했단 말이죠. 근데 정작 이낙연 후보 문재인 정권에 대한 평가를 몇 점 정도로 하겠냐라고 하는 언론의 질문에 70점밖에 안 줬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의 공격에 이낙연 후보가 좀 말려든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자체장밖에 하지 않았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실행을 한다라고 하는 측면의 지자체의 장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규모와 사이즈는 비교적 작죠. 근데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 반면에 또 해야 되는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조정과 타협과 또 합의와 그리고 대화를 만드는 일, 그런 일들도 사실은 다 업무 중에 하나고 성과 중에 하나인데 내세울 거는 별로 없죠. 왜냐하면 이재명 경기지사처럼 예를 들어서 10만 원씩 더 줄게요, 15만 원씩 더 줄게요 라고 하는 이런 단발적인 어떤 행정 실행과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낙연 후보의 대응이 조금 미진했던 것이 좀 문제죠. 왜냐하면 유능함을 보일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던진다든지 아니면 이 친문의 적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래서 정세균 후보라든가 이런 여타 이 친문을 내세운 후보들을 끌어안는 이런 어떤 힘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나는 합리적인 후보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오히려 이 반박의 어떤 주도한 키워드로 사용한다든지 뭐 이렇게 좀 풀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대로 찾지 못했다. 그러면서 1차 예선에서 비교적 이 두 후보의 격차가 줄었는데 지금 2차 예선이 진행되는 본 예선에 진행되는 과정에 보면 두 사람의 격차가 늘어났다. 그러니까 이 무능함이라고 하는 이 이재명의 공격은 중요하게 타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낙연 후보 역시 제대로 대응을 좀 못한 부분이 있다. 오히려 그 지지율 상승세였던 1차 때와 달리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를 70점이라고 한 데 대해서는 자신이 좀 겸양의 표현을 한 것이다. 이낙연 후보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 부분 또한 이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공격은 또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성남시장으로 일하시던 2014년에 이렇게 단호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5대 비위행위,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술의 횡령에 연루된 공직자는 승진해서 배제시키고 상여금도 박탈하고 부서장도 연대 책임을 묻는 아주 가혹한 조치를 취했어요. 네. 대통령이 되신다면 이것을 모든 공직자나 모든 공공기관에 확대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마 제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점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뭐 그 문제는 제가 과거로 돌아가서 지워버리고 싶은 제 인생의 오점인데 이제 앞으로는 없을 일이고 또 제가 공직자가 된 후에는 뭐 그런 일이 없으니까. 네, 방금 이재명 후보 90도 폴더로 다시 한번 사과를 했는데 하지만 이렇게 끝날 것 같진 않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오늘 아침에 또 방송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을 했는데 음주운전을 했던 그 연도를 바꾸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평론가님? 자, 날짜와 연도 같은 경우는 약간의 착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 날짜와 그 연도가 너무나 터무니없이 격차가 벌어진다고 하면 이것은 혹시 거짓을 말하고 있거나 거짓 해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누범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초범, 그러니까 음주운전 관련돼서 이런 걸 해명하는 차원에서 실수가 자연히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2004년, 5년 이 정도 1년 정도 격차의 어떤 착각, 실수 정도는 좀 용인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이 결정적인 한 방으로 연결될 수 있는 추가적인 무언가가 있어야지 날짜가 틀렸다. 연도가 틀렸다. 이것은 이걸 관찰하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저 좀 물고 늘어지는 느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후보 20여 년 전에 있었던 음주운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사과와 또 반성한다라고 하는 이런 사과 했습니다.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공격하는 것이 그리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봅니다. 또한 이 전과 기록을 다 공개하자라고 했습니다만 우리 현행법상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형에 대해서만 이 범죄 사실을 공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강제하려면 그러면 관련 법령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강제하지 않고도 본인이 자발적으로 내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본인이 내지 않는다면 예를 들면 지난해 4월 총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현역 국회의원이 됐는데 이분이 이 경찰서에서 범죄 경력 조회서를 뗐습니다. 근데 100만 원 이상만 떼줬어야 되는데 100만 원 이하까지도 다 떼주면서 이 관련 사실이 언론에 노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언론과 경찰이 다 내부 징계에다 이 법을 위반한 거에 대한 조치가 따랐었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딱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격하고 있는 이낙연 후보 측의 딜레마라고 한다면 지금 이 의혹 제기의 출발점이 어딘가? 김부선 씨의 주장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난 경기지사 때 선거 때를 보면 그때는 이재명을 공격하는 여러 가지 네거티브에 대해서 당 차원의 방어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상황이 조금 바뀌었다고 해서 대통령 후보 간 경선을 벌인다고 해서 다시 그걸 끄집어내서 그 당시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다라고 했던 그 김부선 씨의 주장을 빌미로 해서 다시 공격을 한다. 이건 참 딜레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재명 지사 캠프 측에서 어제 TV 토론 바로 직전에 이 다른 측 후보들에게 이재명 후보의 범죄 경력 회보서를 보여줬다. 지금 이런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공격은 계속되고 있는데 자,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안, 교수님, 이 지사에게 좀 치명적일까요? 어떻을까요? 글쎄요, 이제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걸로는 1회의 음주운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네. 대해서는 이미 이제 그것이 공개된 채로 선거를 치렀었고 네. 여러 차례 또 사과 표명을 했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이슈,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김부선 씨 발 그런 이제 이슈들이 물증과 함께 나온다라면은 또 다른 문제라고 봐요. 예를 들어 이게 이제 진짜 문제가 된다면은 본선에서 예를 들어 이제 본선 진출했다 그랬을 때 반복성이 있었느냐, 고의성이 있었느냐, 네. 이런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인 증빙이 붙는다면 이거는 굉장히 이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게 이제 오로지 이제 김부선 씨의 그 말로만 된다면 지금 이제 김부선 씨의 입을 통해서 나온 얘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한 번은 이제 그 소위 점 때문에 몸에 있는 신체에 있는 점 때문에 김부선 씨의 말에 한번 신뢰성이 금이 간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게 치명적인 어떤 그 흠으로 나갈 수는 있겠느냐, 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결정적인 흠이 될 거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떻게 전개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예측을 저희가 또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토론회장 밖에서는 더 격하게 맞부딪혔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음주운전에 더불어서 이재명 지사의 아픈 부분이죠. 여배우까지 지금 소환을 한 상태인데 그랬더니 이재명 지사 캠프 측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과 사진을 찍었더라. 기억하시겠지만 최성해 전 총장 같은 경우 조국 장관 사태가 빚어졌을 때 여기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둘이 친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맞불을 놨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재명 지사에게 이낙연 대표 측에서 예전에 보니까 조폭 행동대장 출신하고 사진을 찍은 게 있더라 라면서 조폭 연루설까지 제기를 했는데 이 부분 사실은 또 5월 단체의 회장이었던 사람이 나중에 조폭 출신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렇게 불거진 내용이기도 하죠. 궁금한 지점은 이렇게 지금 사실 같은 당 안에서 서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터는 게 나은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야당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인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모든 의혹이라는 게 본선에 가서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방조사 효과를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1차 토론 이후에는 어쨌든 그걸로 이낙연 후보가 일정 정도 지지율의 상승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은 충분히 이제 의혹 제기 수준은 이미 다 했다. 어차피 이거를 갖다가 토론해서 사실관계 증명도 할 수 없는 거고요. 특히나 사진 한 장 있다고 최성해 전 총장이랑 가까운 사이, 마치 조국 낙마를 갖다가 이낙연 후보가 기획한 것처럼 이렇게 들리는 이야기거든요. 또 거꾸로 조폭과 찍은 사진, 이거 가지고 조폭하고 연루돼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은 지역 주민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사진 안 찍을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거는 좀 도를 넘어섰다, 한참 넘어섰다. 지금 민주당 그 경선에 대해 보도 비율이요. 신문들에서 기사가 처음에는 일면 기사였다가 점점 기사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요. 네. 방송에서도 앞부분에 배치됐던 기사들이 점점 뒤로 밀리고 있거든요. 지금 20번의 토론이 예정돼 있었는데 지금 2번째 토론입니다. 그런데 토론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네. 국민들이 굉장히 식상해하고 관심을 갖다가 줄일 거다. 좀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금 그 선거인단 모집이 잘 된다고 흥행 성공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찻잔 속의 태풍이에요. 찻잔 속의 폭풍입니다. 확장성이 없는 흥행은 아무 네. 의미가 없는 거죠.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무분별한 이 네거티브가 이제는 좀 바뀔 필요가 있지 않느냐. 좀 TV 토론이 앞으로 18번 남았는데 이 18번을 도대체 어떻게 끌고 갈 건지 이 상태로 간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더 이상 TV 토론 안 볼 것 같거든요.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민주당 본경선 TV 토론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렇게 위험 신호가 왔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TV 토론 그리고 캠프 간에 좀 어떤 그 상호 비방을 뛰어넘는 정도의 비방전이 되고 있는 양상, 확장성에 문제 있을 수 있다. 지금 다시 한번 좀 돌아봐야 될 때다라고 그렇게 좀 아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후보들이 이렇게 네거티브 공방만 한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정책 등등을 내놓긴 했습니다만 이 정책에 대한 상호 비판이라던가 검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요. 그 정책 또한 현 정부의 정책을 뛰어넘지는 못했다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아울러 오늘 나온 한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우선 그 인지도가 높아야지만 호감도도 생기고 비호감도도 생깁니다. 네. 지금처럼 경쟁의 국면에서는 인지도가 상승하면 할수록 내가 지지하는 후보와 내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로 갈리기 때문에 인지도가 올라가면 비호감도가 상승하는 것은 그건 일반적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ARS 방식으로 진행되는 조사되는 이 현재의 포지티브한 그러니까 호감도가 얼마냐, 비호감도가 얼마냐라고 하는 조사는 사실은 그 양 진영에 속해 있는 주로 유권자들이 이 방식의 여론조사에 응하기 때문에 실제로 유권자가 가지고 있는 호감도와 인지도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제 하는데 집권 여당에서 이처럼 이 당내 경선을 치를 경우에 정책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봐도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기본소득 외에 지금 논란이 되거나 아니면 논쟁이 되고 있는 화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그도 그럴 것이
사실은 집권 세력이 민주당이고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권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 한계는 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과 관련돼서 현 정권과 뭐 구분되는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 나오지 않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 정권과 결이 다른 부동산 정책을 내놓거나 아니면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일부 잘못됐으니까 이걸 수정하겠다라고 해서 새로운 대안을 내놓는 자체가 네. 반문재인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당내 경선에서는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여기 더 나가서 뭐 탈원전이다. 또 검찰 개혁이다. 이렇게 민주당이 주요한 이슈를 추진해 왔던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긴 어려운데 본선에서 민주당의 후보가 정해지고 나서 본선에 가면 조금 달라질 여지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두 후보가 지금처럼 좀 지루하고 반복적인 당내 경선 방식을 어떻게 좀 반전시킬 수 없을까? 제가 볼 때 그 두 후보가 따로 반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건 당 차원에서 조금 더 짧고 임팩트 있는 경선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 지금 이 단계에서 좀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네. 그렇지 않고는 국민적 관심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과 언론의 관심도 차츰차츰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렇게 줄어들게 되면 결국 궁극적으로는 민주당이 배출할 후보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의미니까 당 차원에서 뭔가 좀 획기적인 어떤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